이 집 전세금은 마련했니? 아니면 월세니? 어머, 설마 이 펜트하우스가 정말 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상간녀는 와인잔을 든 채 제 얼굴에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나가라니까. 여긴 너 같은 여자가 발디딜 곳이 아니야. 저는 그들의 오만한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3, 2, 1. 정확히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우리는 곧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낯선 향수 냄새와 카드 명세서 한 장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와 함께 일군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조용히 도장 찍어. 나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거든. 남편은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펜트하우스의 실소유주인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부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합의서에 기세동등하게 도장 찍고는 그 길로 상간녀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주한 그 집의 진짜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진 배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의절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때 그는 저를 그저 가난한 집 딸로만 알고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배신당한 딸의 눈물 앞에 아버지는 다시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으로 계약했다는 그 집은 사실 제 명의의 법인 소유였고 저는 그들이 입주하는 날에 맞춰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항독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관녀가 제 가방을 낚아채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가방이 너무 싸구려라 손에서 미끄러졌네. 상관녀는 입술을 비죽이며 깔깔거렸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제 가방을 보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구두 끝으로 가방을 툭툭 찼습니다. 야,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우리 집 격 떨어지게. 너 같은 여자가 평생 벌어도 이런 집 현관문이나 밟아보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허리를 숙여 가방을 주워 올렸습니다. 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사실 그 서류는 이 집의 진짜 지인인 법인 대표의 직인이 찍힌 명도 소송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착하고 순진한 아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며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사실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미천이 된 돈은 제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 돈을 제 저축인 양 건넸고 남편은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돈 맛을 알게 되자 남편은 가장 먼저 저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세탁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계부나 쓰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의 비서실을 통해 그의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인연을 끊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배신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마. 하지만 네가 복수를 원한다면 내가 네 칼이 되어주마. 저는 망설임 없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펜트하우스는 사실 제 아버지 회사가 지은 건물의 꼭대기층입니다. 일반 분양도 하지 않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남편은 브로커를 통해 이 집을 계약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브로커 역시 제 아버지가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비자금은 고스란히 이 집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남편은 제 돈을 훔쳐서 제 명의의 집에 입주한 꼴이 된 것입니다. 상간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2천만 원짜리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언니, 여기 뷰 좀 봐요. 언니가 살던 그 칙칙한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건 태어날 때부터 급이 다른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지? 우리 지수 정도는 돼야 이런 집 안 지인 소리를 듣는 거지. 여보? 아니, 이제 여보도 아니지. 당신은 그냥 조용히 나가서 저기 변두리 빌라나 알아봐. 내가 위자료로 몇 천만 원은 챙겨줄 테니까. 남편은 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 수표는 남편이 제 몰래 처분한 우리 옛집의 매매 대금 중 일부였습니다. 제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제 면전에 던지는 남편의 모습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차갑게 말입니다. 그래요. 이 집 정말 좋네요. 인테리어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해놨고요. 제 말에 남편은 미친 사람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쳤냐? 네가 좋아하면 어쩔 건데. 이제 여긴 네 집이 아니라니까. 상관녀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언니 미련이 너무 심하다. 혹시 여기서 가정부라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집이 워낙 넓어서 손이 많이 가긴 하거든요. 저는 상관녀의 조롱 섞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만간 이 집에서 누가 청소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남편은 제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오늘 왜 이래? 평소처럼 몰고불고 매달려야 정상 아니야? 혹시 뒤로 딴 주머니라도 찼어? 남편의 의심 섞인 질문에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며 저지른 횡령과 배임 증거들이 담긴 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계약할 때 쓴 그 돈, 정말 당신 돈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회사 조만간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브로커 사실 우리 아버지 비서예요.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지가 누군데 감히 내 사업에 끼어들어! 너희 집 가난뱅이 집구석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실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중견기업의 자금 횡령 의혹과 함께 남편의 회사 로고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텔레비전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당황한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저거 오빠 회사 아니야? 왜 저런 뉴스가 나와?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건 음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남편은 미친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상간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남의 집 소파에 앉아? 당장 안 일어나! 저는 상간녀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진짜 사랑, 이 위기 앞에서도 유효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집 말입니다. 오늘부로 압류 절차 들어갔어요. 남편은 전화를 붙잡은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압류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전세권을 설정해놨는데. 저는 가방에서 진짜 등기부등본을 꺼내 남편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집의 소유주는 제2건설 법인이고 당신이 계약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가짜예요. 당신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도장 찍고 잔금까지 다 치렀단 말이야. 상간녀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 손에 든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봐. 이게 어디서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사기를 쳐. 하지만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를 차갑게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씨, 그리고 이지수 씨 맞습니까? 저희는 제2건설 법인 대리인입니다. 현재 두 분은 불법 점유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상간녀는 김 변호사의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당하게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법원의 집행문을 꺼냈습니다. 여기 퇴거 명령서입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털썩 구르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누구야? 당신 아버지가 제2건설 회장님이라는 게 정말이야? 남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야 궁금해졌나 보네요. 1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배신을 꿈꿨다니 참 가련하네요. 상간녀는 남편의 태도 변화에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왜 이 여자한테 빌어? 이 여자가 사기치는 거라니까?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제 발등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 집에서 나가면 난 갈 곳이 없어. 회사도 집도 다 날아가면 난 끝장이야. 남편의 비굴한 모습에 상간녀는
배신감을 느낀 듯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아! 나한테는 세상 다 줄 것처럼 말하더니 고작 이거였어? 상간녀의 악다구니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를 조롱하던 그들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복수의 시작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10년 세월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간녀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식칼을 집어들고 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있던 경호원이 순식간에 상간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챙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식칼이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거실 한복판을 굴렀습니다. 상간녀는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소파 뒤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고 못 살던 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수 씨, 당신이 휘두른 건 칼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법적인 처벌뿐입니다. 상간녀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오빠가 나 사랑한다고 했어. 이 집도 오빠가 놔주기로 한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의 외침을 외면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남편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칼은 왜 들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쳐서 저러는 거야.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상간녀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랑 같이 이 여자 내쫓고 여기서 평생 살자며.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나 명품 가방 사주고 외제차 뽑아준 건 다 뭔데? 상간녀의 폭로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자랑하던 그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리고 남편이 그녀에게 쏟아부은 수억 원의 돈은 사실 남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유령 회사의 계좌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제 아버지의 법무팀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선물한 차의 리스 계약서를 꺼내 그들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지수 씨한테 선물했다는 그 차, 사실은 우리 회사 법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수 씨가 들고 있는 그 가방, 그거 진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미리 손을 써서 A급 가품부로 바꿔치기 해둔 겁니다. 당신들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자신의 가방을 품에 꼭 껴안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지수 씨, 당신이 남편한테 말한 그 화려한 배경도 이제 슬슬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큐레이터라고 속였다면서요?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중퇴에 신용불량자 신세라는 거 우리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상간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아버지가 중견기업 회장이라며 프랑스에서 5년 살다 왔다며.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말 믿지 마. 다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간녀의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와 채무의 역사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내려가더니 이내 상간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녀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남편의 고함이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헐벗는 짐승들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바닥으로 밀쳐버리고는 다시 제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속았어.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야. 나는 당신이 회장님 딸인 줄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했겠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10년 세월이 있잖아. 남편의 비굴한 눈물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고작 이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구두로 짓누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세월?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정말 역겹네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이 여자랑 이 집으로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 기일이었던 거 기억해요? 내가 혼자 차가운 요소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여기서 이 여자랑 샴페인을 터뜨렸죠. 그때 당신은 우리 세월을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제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나 지금 회사도 위태롭고 이 집에서 나가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이 집을 계약하기 전 제가 살던 집에서 제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 남편은 제 결혼 사진을 발로 밟으며 말하더군요. 이 지긋지긋한 여자 이제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하네. 돈도 없는 집딸이양 산이라 고생 많았다 박진우.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는 지금 제 발밑에서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뻔뻔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당신 회사의 최대 채권자가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될 거고 당신이 빼돌린 비자금은 전액 몰수될 겁니다.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가 밤낮 없이 키운 회사라고.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 기술과 주요 거래처는 모두 제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남편은 그저 아버지가 던져준 먹이를 받아먹던 강아지에 불과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이 잡은 동아줄이 썩은 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박진우, 너도 결국 그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찌질이었잖아. 나한테 회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상간녀의 조롱에 남편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당신들이 서 있는 곳은 왜 이렇게 추해 보일까요? 그때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서방, 아니 이제 박서방이라고 부를 일도 없겠군. 자네가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사들사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사과를 듣지도 않은 채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꺼내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과 이지수 씨의 사기 및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경찰이 지금 아래층에 도착해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매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대꾸하셨습니다. 매장이라니? 나는 그저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야. 자네가 내 딸에게 했던 그 잔인한 짓들에 비하면 이건 아주 신사적인 처사지. 상간녀는 경찰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제 발 앞으로 기어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상간녀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가정부 시켜주겠다고 했었죠? 교도소에 가면 청소할 일 많을 테니 거기서 실컷 연습하세요. 그리고 박진우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오늘로 끝입니다. 아니, 당신의 화려한 인생 자체가 오늘로 끝났어요. 남편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간녀는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자리에는 깨진 와인잔과 흩어진 서류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내미신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아. 이제 다 끝났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간 뒤 김 변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지난 몇 년간 제 명의로 몰래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단순히 이혼하고 상간녀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까지 챙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뻔뻔한 인간이 감히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더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거다. 그놈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을 이용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그놈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세상에 그놈이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조차 몰랐던 상간녀 이지수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간녀 이지수가 한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성이 바로 남편의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던 재무이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 재무이사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지수가 제 남편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재무이사와 짜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진우 씨. 당신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던 여자의 진짜 정체 말입니다.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수, 이게 다 뭐야? 이 남자랑 네가 왜 같이 있어? 이 여인은 또 누구고?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에서 위조된 여권과 거액의 무기명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의 비자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상간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내까지 버렸는데. 하지만 상간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야, 박진우, 너 같은 멍청한 놈이 진짜 내가 널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았니? 돈 냄새 풍기며 거들먹거리는 꼴이 우스워서 좀 놀아준 것뿐이야. 네 마누라가 회장 딸인 줄도 모르고 설친 네가 제일 바보지. 상간녀의 독설은 남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가짜였어. 내 사랑도, 내 성공도, 내 미래도 전부 가짜였단 말인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발로 걷어찼고 결국 그 탐욕에 잡아먹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던 재무이사가 남편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 너무 억울해하지 마. 당신이 빼돌린 비자금, 사실 우리가 이미 반 이상은 세탁해서 빼돌렸거든. 당신은 이제 횡령범의 빈털터리 신세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을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저 더러운 인간들은 잊어버려라.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면 된다. 경찰들이 그들을 모두 끌고 나가자 펜트하우스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겨진 것은 엉망이 된 거실과 제 마음속에 남은 깊은 흉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것에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에 수많은 불빛 중 하나였던 제 삶이 이제는 오롯이 저만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아직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복수가 끝났고 악인들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대체 무엇이 더 남았다는 말일까요?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다름 아닌 이 펜트하우스의 진짜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수치인란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누군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살피며 나지막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10년 전 그놈과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갔을 때 네 어머니가 몰래 준비해 두신 거란다. 언젠가 네가 힘들 때 돌아올 곳이 필요할 거라면서 말이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품에 안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그토록 탐냈던 이 집은 사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의 요새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김 변호사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 박진우 씨가 감옥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저희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발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꾸민 마지막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집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오랫동안 저희 가족을 협박해오던 삼류 잡지 기자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폭로를 계획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기자는 이미 제 아버지의 후원을 받으며 남편의 비리를 추적하던 정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횡령과 사기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죄까지 더해져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야경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복수의 전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악한 의도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딸이 아는 오직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가족의 끈은 그렇게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사연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안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의 기운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안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안부를 묻겠습니다.